19세기 산업혁명과 자유무역, 군사력으로 무장한 대영 제국은 청나라의 문을 두드린다. 반면 청나라는 밀란으로 인해 제국의 쇠퇴가 시작되면서 국제적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지 못한다. 신식 무기를 앞세운 대영 제국은 중화 사상에 빠져있던 청나라에 대해 침략을 시작하는데 역사상 가장 부도덕한 전쟁으로 기록된 아편 전쟁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기세찬 교수님, 윤영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바로 아편 전쟁인데 윤 교수님, 저희가 200년 전에 일어났던 가장 부도덕한 이 전쟁, 아편 전쟁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아편 전쟁은 일단 두 세계 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자유무역, 그리고 군사력으로 무장된 영제국, 그리고 전산업사회, 보호무역, 그리고 군사적 열세의 상황에 있었던 청제국 사이의 충돌이었죠. 여기서 영국이 처음 이기면서요, 어떻게 보면 서양이 동양을 앞서 나가게 되는 흔히 말하는 서세 동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편 전쟁이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신중국은 아편 전쟁의 결과물에 대한 통렬한 반성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오랜 시간 절치부심해서 지금 미국의 다음 자리에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옛날에와 달리 옛날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1대1로도 만들죠. 위안화를 국제 통화로 만들려고 하죠. 또 이제 뭐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것도 만들면서 영국이 했듯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시작점인 아편 전쟁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앞에 허준 씨가 설명하듯이 네. 이 역사, 과거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아편 전쟁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당시 전쟁 직전의 양국의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청나라는 점점 그냥 고착화돼 있고 내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땠나요? 예, 사실 청나라가 이제 1636년에 이제 청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건국이 됐고 1840년도에 이제 베이징에 입성을 했거든요. 그로부터 거의 이제 20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청나라는 엄청 더 번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명나라가 갖고 있는 땅의 2배로 확장을 시켰어요. 그 황제들이 누구냐 하면은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예요. 이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인데 이 세 황제가 거의 200년 중에 133년을 통치했습니다. 다 해먹었네, 다 해먹었어. 네. 특이한 게 이제 그 손자가 이제 걸륭제가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할아버지보다 더 많이 할 수 없다. 한 60년까지만 하고 황제제를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200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죠. 첫 번째는 이 너무 황제들이 똑똑한 거예요. 황제들이 똑똑하다 보니까 신하들이 황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말만 지시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면서 황제한테 신하들의 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냥 관료 체제가 상당히 능률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 1741년부터 1850년, 한 100여 년 동안에 인구가 1억 4천 명에서 4억 1천 명으로 거의 3배까지 증가를 하게 돼요. 태평 성세를 누리다 보니까 엄청난 인구가 많이 증가하죠. 하지만 과거에 공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먹고 살려면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농지 면적을 보면 토지가 1723년에 730만 경이거든요. 1경은 한 450여 평 정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730만 경인데 100여 년을 한 1824년은 756만. 그러니까 26만 경밖에 증가가 안 된 거예요. 사람은 3배 늘었는데 땅은 안 증가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떻게 되죠? 도적질이에요. 그렇죠. 도적질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 밀란이 증가해서 18세기에는 엄청난 밀란들이 많아요.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백령교도의 난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조정 관료들이 탄압하고 기근, 그 다음에 특히 그 화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의 청나라의 부패의 뭐 화신, 한자는 들리지도만 부패 화신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착취를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걸륭제 총애를 받아가지고 24년 동안 군기 대신을 해요. 군기 대신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군과 모든 걸 장악하는데 뭐 국무총리 정도 뭐 대략 비슷하지는 똑같진 않죠. 그래서 24년을 해요, 무려. 24년을 하는데 얼마나 부패했냐면 화신을 따르지 않는 관료가 없었고 그 중국 청 정부의 1년 정부 수입, 세입이 얼마냐면 7천만 양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재정 수입이 7천만 양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가경제가 이제 자살하라고 시키거든요. 너무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했는데 나중에 재산을 몰수했는데 얼마가 나오면 8억만 양이 나왔어요. 8억만 양. 그거는 청 정부의 12년 예산이에요. 와. 그냥 그 정도로 부패했으니까 이 한 사람이 그 정도로 부패했으니까 다른 부정부패 가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한 개인이 부패로 7천조를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부패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배층이 만주족이잖아요. 당시 이제 만주족은 한 3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00만 명이 거의 4억 인구라면 10배 아니 100배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구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과거에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할 때는 잘 통치를 했고 면적도 넓어지고 그러니까 잘 따랐죠. 하지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족들 사이에서 야 이거 만주족 지배가 먼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족들 사이에서 이것을 좀 개혁을 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이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야, 근데 만주족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났다 싶기도 할 거고. 네. 자, 이에 반해서 산업혁명을 겪은 영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영국은 뭐 방금 들은 청나라 상황과는 아주 대조되게 참 잘 나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어느 나라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모습을 좀 보였죠. 대표적으로 이제 선거법 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1832년인데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세계 최초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부의 핵심이 농업이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1차 산업 국가로 진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 그리고 이제 또 인구 분포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공장이 세워지고 산업이 발달하니까 노동자로 도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국가의 부가 옛날에 토지 귀족보다는 산업 자본가들한테 많이 몰리게 되었죠. 그러면 이에 따라 즉 경제적인 구조가 바뀌게 되면 이제 정치도 그 정치의 그 의석수가 대표하는 그 비율도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발이 많이 심해서 많은 진통 끝에 1832년에 1차 선거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 개혁된 선거법에 따르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농촌 지역구를 줄이고 그다음에 도시 지역구를 확 늘려버렸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도시에 더 많은 인구가 대표되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권력까지 토지 귀족보다는 이제 산업 자본가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정부가 이제 휘그당의 멜버른경 정부였는데요. 이 정부가 이제 산업 자본가와 그리고 중산층의 이익을 반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추구하게 되는 게 재정 건전화예요. 무역 적자를 줄이고 그리고 한마디로 나라가 좀 부가 있어야 이제 산업도 지원하고 산업 발전도 지원하고 또 중산층에게 많은 복지 예산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편 전쟁이 무역 적자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이걸 타개하려고 했던 것도 이런 선거법 개혁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편 전쟁 직전에 새로운 여왕이 등장을 하죠. 바로 여러분이 이름 들어보셨을 영제국의 전성기를 장식한 빅토리아 여왕 때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은 말 그대로 정말 전성기였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냈었죠. 뭐 북아메리카, 뭐 캐나다,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 호주, 그 다음에 정말 또 많은 섬나라들, 이렇게 또 인도를 지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은 이때 어떻게 보면은 제국주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외교적으로도 고립주의를 택하고 약간 소극적인 정책을 핀 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식민지도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군사력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전보다 좀 더 공격적인 그런 외교 정책을, 군사 정책을 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뭐 가장 중요한 게 산업혁명이겠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영국은 석탄, 그리고 철, 섬유가 중심이 되는 그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또 이렇게 대량 생산된 물품을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독점적인 시장이 중요했죠. 그래서 한마디로 식민지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영국은 이제 자유무역 이데올로기가 아주 강해집니다.
아담 스미스로 대표되는 그런 고전 경제학이 이제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담 스미스가 되게 강조했던 게 자유무역이잖아요. 국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자유무역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자유무역을 하면 좋다가 아니라 이게 옳다라는 확신까지 영국의 지도자들은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두 나라의 모습이 같은 시기인데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이 어쩌다가 전쟁이 나게 됐는지 아까 살짝 교수님께서 무역 적자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의 여파로 이제 해외 시장 진출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국 시장은 너무나 탐나는 그런 거대 시장이었던 것이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이제 무역 수치로만 보면 아주 세계 1등이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1820년 기준으로 중국 GDP가 약 2억 2,090억 달러인데요.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세계 GDP의 약 33%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때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 차지하는 GDP가 약 27%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거든요. 특히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면공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한마디로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대량 생산 속도가 엄청났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에 그 인도에서 캘리코 장인이 면화 100파운드 무게의 면화를 실로 만들어내는데 5만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 영국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증기기관을 장착한 뮬 방적기가 135시간을 이걸 해냅니다. 생산 속도가 말도 못하게 빨라지고 이게 뭘 말하냐면 그냥 대량 생산이 아니라 엄청난 대량 생산을 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시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중국은 인구가 4억이나 돼요. 그래서 정말 중국은 탐나는 시장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시장가에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무역 적자가 영국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듯이 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지금도 차 좋아해요. 저도 유학할 때 뭐 아침, 오후 딱 이 시간쯤 되면은 이렇게 차 마시자고 누군가 물어보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에 안 좋아했는데도 몇 년 먹다 보니까 가끔 비 오면 생각나요. 정말 말 그대로 티타임이네요. 네, 티타임이죠. 어르신들이 얘기하시죠. 인이백인 거예요. 그래서 차를 지금도 좋아하는데 그때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이제 찰스 2세라고 1680년대 그 국왕의 부인이 포르투갈 사람이었는데 포르투갈은 동방무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낭비가 차를 갖고 와서 이게 왕실에 엄청 유행을 합니다. 또 이게 여성 사이에서 특히 유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커피는 이미 유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커피 하우스가 남성의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이제 무역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약간 학사적인 그런 학문적인 얘기도 하고 남성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티는 여성의 음료로 확 뜨는 거예요. 귀부인들 사이에 유행했고요. 또 이거가 귀부인들 사이에 유행하니까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점차 차 소비가 중산층으로 갔다가 산업혁명기에 이르면은 이제 노동자의 음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원래 물이 안 좋아요. 뭐 아시지 모르겠지만 물 따라 보면은 막 그 뿌옇거든요. 석회질이 많고. 네. 그래서 맥주를 많이 마셨어요.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보면 목이 마르니까요. 근데 맥주는 알다시피 취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차는 티백 하나 넣으면은 몇 번을 우려 먹어요. 카페인도 있잖아요. 카페인도 있는데 몇 번 우려 먹으면 경제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유행을 합니다. 차라는 게 엄청나게 소비가 많아서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J.R. 워드라는 학자가 당시 영국 노동자들이 19세기 초에 수입의 10%는 차를 사는데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730년대에 대략 영국 전체 인구로 봤을 때 1년에 37잔 정도의 차를 마셨습니다. 1790년이잖아요. 1년에 357잔을 마십니다. 그럼 하루에 한 잔씩은 하루에 무조건 마시는 거네요. 거의 마시는 거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서 차 수입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1700년도에 약 40톤 정도 수입을 했는데 1790년대에 이르면 9,400여 톤까지 증가를 합니다. 꼭 수입을 해야 되나요? 영국 안에서는 그게 재배가 안 안 돼. 나요. 우리나라도 잘 보면 녹차가 보성 같은 네네, 남쪽 맞아요. 지방에서는 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남쪽에서 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사실 그 당시는 이제 유일한 그런 수입국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고자 나중에 인도에서 차를 심어서 네네. 개발하죠. 그래서 아삼티 같은 게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건 약간 나중 일이고요. 그리고 1830년 즉 이제 아편년대 직전에 가면은 13,600여 톤 정도의 차를 수입을 합니다. 와, 이거 근데 거의 마약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역 수치로 들어가면은 당시 아시아 무역이 영국 무역의 한 20% 정도를 차지했어요. 유럽 무역의 40% 됐고요. 그러니까 네. 객관적으로 아시아 무역이 뭐 대단히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들어가 보면 아시아 무역에서만 다른 대륙 무역보다 적자가 2, 3배 더 높았어요. 2배, 3배 더 높았어요. 그리고 청에서 수입하는 물건 중 절반 정도가 뭐였냐면은
바로 차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차 때문에 무역 적자가 심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개선해야겠다고 영국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산업혁명을 이룬 국가가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지고 이걸 수출을 하는데 차 수입했다고 적자가 두세 배 난다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 예. 요즘도 각 국가들 사이에서 관세 전쟁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영국 입장에서도 이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듯이 중국이 별로 영국 물건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팔 수 있는 게 면직물 아니면 시계 같은 정밀공업 제품 뭐 이런 건데 중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건융제가 아주 거만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물자가 다 풍부해서 너희 제품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역 적자 어떻게 개선할까? 영국도 뭐 나름 신사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맥카트니 사절단이죠. 1792년에 건융제 생일을 맞이하여 맥카트니 사절단이 96명이나 갑니다. 지구를 거의 반바퀴 이상 돌아요. 가는데 1년 걸립니다. 가다 몇 명 죽고요. 정말 고생해요. 그래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베이징에 왔는데 또 없어요, 황제가. 어디 갔냐면 여름이어서 열하에 갔습니다. 휴가 가고. 그 박지원의 열하일기 있잖아요. 거기를 또 정말 꾸역꾸역 갑니다. 드디어 만나나 했더니 만나게 해주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3개국 고두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 아시죠? 인조가 했던 거. 머리 땅에 머리 닿고 한 번 찍을 때 이제 3번 절하는 거잖아요. 네. 그 3번 하는 거잖아요. 3개국 고두례를 하라는 겁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절합니다. 어떻게 우리 영국 신사들이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한 3, 4일을 끌어요. 그런데 서로 이제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의를 한 게 영국 국왕한테 하는 정도로 하겠다. 한쪽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절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건융제가 그냥 넓은 아량을 베풀어 이걸 받아줍니다. 그래서 만났더니 이제 건융제가 한마디로 이제 오랑캐가 조공무역 하러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물자가 필요해서 풍부해서 필요 없고 기왕 왔으니 너한테 좀 은혜를 베풀어 이제 물건 좀 나눠주겠다 가져가라 이 정도로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뭐 상계 고들의 문제가 해프닝 같지만 사실 두 세계 간의 충돌이죠. 중국은 뭐 이제 조공무역으로 대표되는 한마디로 중화 사상을 갖고 있었고 이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미 국제사회는 대등한 국가끼리 주권을 가지고 하는 대등한 관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유무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중요한 이데올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가진 오래된 세계관과 새로운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남은 게 뭘까요? 힘으로 가기 전에 일단 치사무법을 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바로 아편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또 이게 가능했던 게 1764년에 인도의 부사르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무굴 제국을 장악을 해요. 무굴 제국이 아편 무역 루트가 있었거든요. 그 루트를 영국이 차지해서 중국에 수출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옆 땅이니까 그냥 네. 생산해서 육지로 보내면 되네요. 네, 그렇죠. 바로 바다로 가게 되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중국 못지않게 인도도 인구수가 많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인도에서도 차가 재배가 된다 그랬고 나중에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재배가 안 됐었던 네네. 거예요? 되게 그것도 엄청난 노력을 해요. 차 갖고 와가지고 여기 인도 여기 심어오고 여기 심어오고 하면서 또 토양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하는데 좀 나중에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정말 중국밖에 없었군요. 네, 당시로선 중국이었죠. 그런데 자존심에 이렇게 스크래치까지 나고. 그리고 또 중국 차가 지금도 우리 가서 중국 가면 차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품질도 좋았기 때문에 뭐 비교가 안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중국에서 청정부가 그 차가 밖으로 씨앗이 네, 맞아요. 유출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어요. 특히 이제 중국의 운남 지역에 차가 많은데 그래서 엄격하게 그걸 이제 뭐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거를 금지시켜서 잘 못 가져가게 했어요. 그래서 막 몰래 잠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파이 같은 거 보내서 막 갖고 오고 막 그래요. 그 정도였군요. 이렇게 돼서 영국은 이제 인도의 아편을 청나라로 수출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게 되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이제 인도를 이제 식민지화했던 게 사실 영국 정부가 아니라 이제 영국이 특허장을 준 회사였죠. 동인도 회사라는 인도 무역 루트를 개발하고 시장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둔 동인도 회사가 사실 인도를 식민지화하죠. 나중에 세포르 항쟁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제 인도를 영국 직접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자기들이 독점권을 가져야 되니까 양귀비 재배를 철저하게 통제해요. 동인도 회사 허락 없이 양귀비 재배 못하게 하고요. 양귀비는 아까 우리가 서로 얘기했듯이
관상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또 소소하게 이거를 집에서 길러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뭐 배 아플 배 아플 때. 때도 먹고 네. 막 이렇게 진통제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못하게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생산과 포장까지도 동인도회사가 이제 장악을 하고 독점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품질 관리를 한 거예요. 품질 관리를 해서 이제 동인도 회사 직인이 찍힌 한마디로 뭐 차에도 뭐 어느 회사 딱 직인이 찍히면 좋은 차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검증된 아편을 팔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 중국은 이미 아편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796년에 아편 사용이 금지됐고요. 1799년에 아편 무역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밀무역밖에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캘커타에서 공매를 해요, 아편을. 그러면 영국의 그러니까 개인 무역업자들이 그걸 삽니다. 네. 그다음부터 동인회사는 잘 모른다요. 아, 그 얘네들이 어떻게 하는가? 광저우로 배 타고 몰래 갑니다. 네. 광저우에는 중국 그 관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닝빙섬이라는 곳에서 몰래 만나서 그 근처에서 이제 거기까지 나온 중국 마약 밀매업자들한테 이걸 팝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광저우에 몰래 들어가서 그 내부의 판매망한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부 광저우부터 이제 점점 북으로 아편이 이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무역이나 사용을 금지시켰다는 건 이게 마약인 걸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직인까지 찍어서 판매하고 수출하는 게 영국은 이것에 대한 부당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의 양심만 접어둔다면 무역 적자 해소에 아주 정말 탁월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약간이요? 아니 이미 아까 어. 꾸르라 했잖아요. 아, 무릎 꿇은 이미 거예요? 자존심에 거기서 지금 스크래치가 이렇게 이제 났기 때문에 너가 먼저 잼 날렸어. 약간 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잘 보면 이게 무역의 흐름을 바꿔놨습니다. 중국한테서 차, 도자기, 그리고 비단 상당히 고가의 그 수입을 하면 물건을 수입을 하면 영국에서 은이 중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신은 국제거래를 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한때 은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상강무역으로 바뀝니다. 중국이 차, 도자기, 비단을 영국에 팔면은 영국이 면 제품을 인도에 팝니다. 인도가 이 대금을 아편으로 중국에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은이 영국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1804년에서 1820년 사이에 무역의 흐름이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영국에서 중국으로 은이 들어갔는데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은보다 훨씬 밖으로 나가는 은이 이제 능가를 하게 됩니다. 은의 양이 능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 발발 직전인 1839년에 청나라에 유입된 아편이 2,500톤 정도에 이르렀고요. 청나라에서 수입된 물품의 한 57%가 그 비중이 아편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목적했던 바를 이렇게 이루게 되었죠. 흑자 전환한 거예요. 네. (19세기) 초 산업혁명을 이룬 영국은 청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려 한다. 하지만 청나라에서 막대한 양의 차와 비단 등을 수입하면서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영국은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을 청나라로 밀수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이후 청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57%가 아편이 차지하게 되면서 영국은 흑자 전환을 이루게 된다.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중국에 꽤 많은 사람들이 피우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는 엄청 거죠. 아유, 무역 금액이 57%라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하는 것보다 더 비중이 큰 거예요. 근데 이게 네. 단순히 뭐 초콜릿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의 뭔가 정신 상태들도 점점 맛이 가고 있는 거 요즘에 아닌가요? 미국의 펜타닐 그렇죠, 그렇죠, 중독자들의 그렇죠. 어떤 거리가 막 보이고 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상황 중국도 그런 사람들의 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사실은 이제 아편은 아까 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약재로 쓰였어요. 그래서 중국 고대부터 수입을 해서 약재로 잘 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영국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편을 적극적으로 수출하다 보니까 17세기부터 이제 아편 흡식이 점점 퍼지게 돼 있었어요. 이제 금지하기 전에. 네. 근데 뒤늦게 금지를 했는데 또 이미 사회에 다 중독됐죠. 중독돼 있는 네.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군대까지도 침투하고 민중까지도 다 침투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사회 현상을 비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당시에 서양인이 그린 중국의 아편 굴 모습이에요. 저런 데 들어가가지고 아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편 중독되니까 매일 하게 돼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일반 시민이 하루에 살 수 있는 돈이 뭐 현대 돈으로 치면 뭐 5만 원이다고 쳐요, 한 가족이. 그런데 아편은 하루에 그 하나를 피려면 10만 원이래요, 2배가. 그러니까 이 경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민중은 피폐해지고 다 도적들이 되고. 기록에 의하면 이제 당시 이제 1830년대 후반에 아편 중독자 수가 한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게 이제 중앙 관료가 10에서 20%.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두 명은 다 아편 중독자인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 관료는 20에서 30%. 하층 관료는 80에서 90%. 얼마나 심각했고, 그다음에 병사들까지도 전부 다 아편에 중독돼가지고 전투 능력까지 상실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관료와 군대가 아편에 중독된 것은 결국 국가 기능이 마비될 수준까지 이뤘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아편의 어떤 폐단이고 은의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은이 이제 유출이 되잖아요. 이게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어떤 문제냐면 중국은 공식적으로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은 한 양이 하나 요만한 한 양이 동전 1000개랑 똑같아요. 천문 1000개랑 동일해요. 그런데 부자들은 은을 갖고 있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뭘 갖고 있겠습니까? 동전 갖고 있죠. 네. 1700년대 이게 1대 1000이에요. 비율이. 그러니까 내가 뭐 1000개만 내면 이제 은 세금 됐다. 그런데 이게 은이 계속 유출이 되다 보니까 은이 귀해지는 거죠. 근데 이 비율이 1679까지 바뀌어. 1대 1679. 그럼 1.7배잖아요. 일반 서민들은 수입은 똑같은데 세금을 2배로 내야 되는 거예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이제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세 미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국가적으로 엄청난 심각한 폐해를 미칩니다. 아니 차 무역으로 아주 기세 등등했던 중국이 이렇게 아편 하나로 크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아까 임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지령을 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편은 밀수입에서 들어오는 것이죠. 아편 수입 증가를 보면 1820년에 그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편 한번 생산하던 모습을 보실까요? 저게 이제 인도에서 아편을 생산해서 창고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저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입됐다고 보시면 돼요. 창고용 할인 매장 같아요. 네. 그 1820년에는 상자로 한 4, 5천 상자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한 10년 뒤에는 2만 상자로 늘어나고 다시 아편전 바로 직전에는 4만 상자에 10배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아편 피우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 정부에서도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아편 사회적 폐단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두 부류의 관료들이 주장을 해요. 하나는 엄금액 아예 금지시켜야 된다. 네, 금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금론자를 좀 늦출이거든요. 한자로 늦춘다. 금하는 건 좀 늦추자는 거. 이미 사회적으로 너무 퍼져 있으니까 이걸 너무 탁 금지하면 사회적 무리가 생기니까 이 아편을 그냥 합법화 시켜야. 대신 중국 내에서 조금 재배를 해서 일부 공급을 하고 대신 관료들과 병사들, 군대에는 금한다. 철저하게. 예, 그리고 오히려 이게 만약에 재배해서 팔게 되면 우리가 담배 파는 것처럼 조세 수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 황제는 이제 도광제거든요. 이 도광제가 많이 고민을 하죠. 상당히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신료들이 반대 안 해서 주장을 하는데 고민하다가 이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칙서가 호광총독이었어요. 임칙서는 아편 엄금론자예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엄금론을 한번 펼쳐봐요. 그래서 아편을 몰수하고 아편 피우는 사람들을 감금해가지고 강제로 못 피우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며칠에 한 명씩 죽어나가긴 하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흠차 대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흠차 대신 황제가 정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네가 광저우로 가서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하는데 왜 광저우로 가냐면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무역을 하면 인천에서도 할 수도 있고 부산에서 할 수 있고 여러 군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당시 청 정부는 애국 세력이 자국 내로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요. 그래서 광저우라고 저 남쪽, 예를 들면 부산 이렇게 한 군데에서만 무역을 할 수 지정을 해줘요. 그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무역을 하면 영국이 조금 나을 텐데 한 곳만 지으니까 문제가 있죠. 이걸 광저우 체제라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무역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무역 상인들을 종대했을까요? 멸시했을까요?
약간 멸시했어요. 멸시하죠. 네. 그러니까 관료가 외국 상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못하게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가 왜 저런 하급의 상인을 하냐. 그래서 뭐냐면 공행제도라는 걸 실시해요. 뭐냐면 13행이라고 유명한데 저기 이제 거리의 모습이 보이는데 광저우의 이제 그 거리 모습이거든요. 저게 상가예요, 상가. 그러니까 네. 지금 말하는 대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가들이 13군데를 지정해가지고 이 13군데만 외국과 무역을 할 수 있다고 지정을 해놔요. 그러면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외국 상인들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어떤 세금 문제, 뭐 문제, 불만이 생기면 뭔가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아, 대기업 통해서 와. 네.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상인들 불만이 굉장히 쌓이고 이제 무역도 제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체제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광주 한 곳만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아편 문제는 해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직사가 광주로 갑니다. 가면서 미리 조치를 취해요. 네. 그쪽에 이제 총 뭐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야 아편 거래자, 밀수자, 그다음에 밀수 선박 이것들 다 파괴했고 전부 다 몰수를 해. 이미 이렇게 시켜요. 근데 외국 거는 빼고 자국 내 거만 일단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가기 전에 대략 2,000명 정도를 다 체포를 해가지고 수감하고 국내에 있는 아편들은 다 이제 몰수를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요, 뭐 청나라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막 우리 뭐 다 이렇게 이제 흑자 전환했는데. 배가 불러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할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하면 예. 이제 내국인까지는 이제 했잖아요. 네.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3일 동안은 또 내국에 한 1,600명을 또 잡아들여요. 네. 잡아들이고 드디어 8일째 되는 날부터 외국 상인들한테 이제 드디어 엄포를 놓죠. 어. 8일째 3일 이내에 모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아편을 다 제출해라. 대신 값을 쳐주겠다고는 해요. 일부 값을 쳐줄 테니까 다 제출해라. 그리고 서약서를 병행해서 내라. 앞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앞으로는 절대 아편 밀수를 안 하겠고 만약에 아편을 가서 발각됐을 경우에는 처형까지 감수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근데 영국을 빼고 다른 국가들은 다 제출을 하고 그 서약서까지 제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영국은 아편은 제출을 했는데 서약서는 제출을 안 했어요.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안 한 거죠. 의도적으로. 따라라 따라라라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거를 상인들이 영국에 와서 얘기하겠죠. 빅토리아 폐하 지금 이제 겨우 흑자 전환했는데 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 영국 정부에게 알릴 거 아닙니까? 영국은 세계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공업국가가 됐고 거기서 자본주의까지 나가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산권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되게 영국 중심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자기들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외국 정부라 하더라도 우리가 외국에서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무역 금지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 거니까 영국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우리의 정당한 재산을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도 아니라 외국 정부 관리가 뺏을 수가 있는 것인가? 처음에는 이걸 차와 교환하자 그런데 그걸 거부합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120만 킬로그램의 마약을 압수해가지고 아편을 압수해서 이 아편이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바닷물에 석회질, 뭐 소금기 이런 걸 합쳐지면 이게 성분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바다에서 23일간 이걸 뿌개서 없애버려요. 거기 있는 물고기들은 괜찮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진짜 하는데 환경오염 주범이네 주범이야. 물고기들이 배는 하나 아팠겠네요. 처음에 영국 그 상인들이 야, 아편 너희들이 가져가서 효능을 소각이 안 되는데 할 수 있어 이렇게 했대요. 네. 근데 임칙사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소각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가 불태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연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닷물로 그렇죠. 그 당시 영국의 무역 감독관이었던 찰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결국 본국에 청나라가 영국의 사유 재산의 아편을 지금 뺏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17세기 청나라는 통일 왕조를 완성하지만 변화하는 세계 정세에 뒤처지게 된다. 반면 산업혁명을 이뤄낸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하지만 영국은 청나라와의 차무역 과정에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결국 영국은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 인도의 아편을 청나라에 몰래 판매하기 시작한다. 결국 아편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겨나자 도강제는 엄금론자인 임칙서를 파견하게 된다. 보호무역과 중화사상에 물든 청나라와 자유무역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를 꿈꾼 영국. 양국의 무역 갈등은 어떻게 전쟁으로 이어지게 될까? 근데 또 이제 전쟁이 또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영사재판권이라는 그 이슈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또 해필이면 한참 양국 사이가 안 좋은 이 시점에 1939년 7월 정도에 이제 영국 그 선원들이 주룽반도 그 홍콩에 있는 그 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농가에 침입해서 2명의 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엘리엇도 딱 느낍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기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체포를 하고 또 중국인들한테 농가에 찾아가서 우리가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칙서는 이거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나라 땅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재판하겠다 한 거고 영국은 아니다. 국제 세계는 대등한 주권 가진 국가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타협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게 앞서서 교수님이 초반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자꾸 세계관의 충돌을 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세계관의 충돌이 아니라 영국 이외의 모든 국가가 다 안 되는 일이죠. 아니 우리나라 와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지네 군대가 와서 잡아가고 재판을 하겠다라는 건 어떤 국가도 주권이 있는 국가가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서로 대등하게 만나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외교적인 교섭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건 중국은 싫다고 한 거죠. 아 너희는 나 우리 아래니까 안 돼. 여기서 임칙서에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칙서가 물론 이제 뭐 청나라 관리긴 하지만 상당히 서구 문물에 관심도 많았고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꽤 이제 무조건 뭐 이렇게 세국 정책을 펼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전통적인 중화 사상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임칙서가 많이 했던 말이 쟤네들이 우리가 차랑 그리고 대왕이라는 이제 광조의 수출품이 있는데 이걸 끊어버리면 막아버리면 결국은 얘네가 우리한테 무릎 꿇을 거다. 이거 없으면 못 살기 때문에 즉 오랑캐들이 옛날에 중국이 무역 금지시키고 막아버리면 제발 무역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관 세계관으로 이제 영국 상인들을 대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중국은 서양이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지 얼마나 군사력이 지금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인지 임칙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국제사회에서 전쟁까지 일으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게 사실은 영국 안에서도요. 반대 여론이 꽤 있었어요. 임칙서가 사실은 영국의 공개적인 편지를 보내거든요. 빅토리아 여왕한테.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당신들 기독교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당신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독극물로 갚냐.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 있냐.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을 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때 영국이 아편 무역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우리가 이게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거에 상당히 정말 수치심도 느끼고 합니다. 당시 영국 국회에서 1840년 4월에 결국 이제 전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말 치열한 토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 집권당에 있던 휘그 쪽에서는 중국이 지금 저러는 게 뭐 도덕적인 문제로 저러는 거 아니야? 쟤네도 결국 무역 적자 메꾸려고 하는 거다라고 파머스탄이라는 외교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반대편 야당인 토리에서는 나중에 총리가 되는 글래드스턴이 일어나서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불의한 그리고 비도덕적인 전쟁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영국의 양심 어딨냐고 그 사람들 얘기를 했었죠. 그러나 결국 이제 투표를 했을 때는 271대 262, 9표 차로 생각보다 좀 적죠. 5명만 마음을 바꿨으면 뒤집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국익의 목소리가 이겨서 9표 차로 전쟁이 승인이 됩니다. 자, 결국 전쟁은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양측의 전력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청나라는 어떻습니까? 예, 뭐 청나라는 이제 과거의 8기군은 아니고요. 예, 중앙군은 8기군이었고 지방군은 노경군이었거든요. 이제 과거 이제 아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대신 이제 광주만 잘 막으면 될 수 있잖아요. 임칙서 네네. 입장에서.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런 아편 몰수가 결국은 영국과의 분쟁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후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포대에 직접 가가지고 확인하고 또 포를 또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이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해서는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 위주로 가겠다. 또 야간에 기습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세웁니다. 그리고 영국의 가장 큰 취약점은 원정군이 온다면 보급 문제가 굉장히 취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포를 단 포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함들을 좀 일부 짧은 기간이었지만 건설하고 또 그 부족하니까 민간선 민선까지도 이렇게 좀 차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나라가 아무리 좀 세력이 좀 약화됐다 하더라도 원체 덩치가 커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력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전쟁을 영국 의회가 승인을 하고요. 그래서 17만 3천 파운드 정도의 그 전비를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원정군을 보내는데요. 막상 청나라에 처음 도착한 일지는 4척의 증기선, 15척의 범선, 25척의 소형 함선으로 구성된 이제 그런 한마디로 소함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구성을 보면요, 전체 전력을 비교해 보면요, 청나라가 대략 20만이 넘었습니다. 동원한 군사가. 영국은 이때 인도 용병 5천 명을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 10대이네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수만 보면 청나라가 훨씬 유리했죠. 근데 막상 붙었더니 이 두 나라의 이 전력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가장 큰 게 해군력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유명했던 네메시스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영국에 이제 네메시스호라는 유명한 배가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반철갑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 철갑선은 전체 철갑선은 아직 안 나왔고요. 주요 부위를 철갑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대의 거포가 있었는데요. 2개의 거포가 있었는데 이 거포가 얼마나 사정거리가 넓었냐면 상륙하지 않고 바닷가에서 해안에 있는 성벽으로 한포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요. 한포 사격만으로. 그리고 이제 피벗 마운트를 이용했는데요. 당시에는 그 전까지는 한쪽 그리고 이제 소형 거포가 있고 소형 한포가 이렇게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이 쏘고 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배가 돕니다. 반대편에서도 쏘고 그 사이 여기가 장착하고. 그런데 피벗 마운트를 사용해서 한포가 이 안에서 돌아요. 그래서 이 배가 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정크선이라 불렸던 범선과 맞붙었을 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당시 이걸 귀선이라 불렀습니다. 귀신이라고. 예, 귀신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편 전쟁 끝날 때쯤에는 이런 귀선이 14척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두 강대국이 만났을 때 사실은 이제 게임이 안 됐던 것이죠. 중국은 그럼 왜 해군력이 뭐 아까 말씀하신 나름 노력을 했지만 왜 이전에 왜 큰 발달이 없었는가? 사실 가장 큰 게 중국은 영국만큼 바다에 나갈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영국이 바다에 나간 이유는 기후가 척박하고 물자가 풍부하지 않으니까 이제 무역을 하니까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군력이 발달하게 되는데 중국은 자기들이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처럼 안에 물자가 너무 풍부해요. 그리고 내부 무역을 위해서는 또 뭐가 있냐면 수나라 때 만들고 이제 명청 시기에 1800km의 직선으로 뚫린 대운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부 운송도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괜히 멀리 나가봤자 막 왜구들이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바다에 그만큼 나가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 입장에서 당면한 적은 러시아였어요. 북방에서 러시아.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육군력을 더 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중국은 이제 세계가 해군력 위주로 그리고 거포 위주로 그 전쟁의 양상이 중심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 대비를 열심히 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대비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전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투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네. 드디어 1840년 6월 21일 영국 원정군이 마카오 해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28일부터 해상을 완전히 봉쇄를 하죠. 그 임칙사가 가봤던 후문 요새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워낙 임칙사가 포를 너무 많이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히 이 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배는 포대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광동 바다는 일단 봉쇄해 놓고 이제 북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에 보면 두 번째 이제 샤먼이라고 있거든요. 샤먼을 또 가서 봉쇄를 해요. 근데 그것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영국의 목적은 사실은 청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적당히 전투를 하고 협상을 끌어내는 거잖아요. 앞편 탈게 해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해상 무역을 못하게 두 군데를 봉쇄하고 다시 우리가 저쪽 상하에 있는 쪽 위쪽 그쪽까지 또 올라가서 그쪽으로 그 딩하이 도착해서 닝보를 봉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 딩하이 현성을 하나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소문을 내요. 임칙사가 영국을 모욕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임칙사가 없어져야지 광저우도 또 함락할 수 있잖아요. 네.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영국 해군이 워낙 정밀도가 높은데 당시 중국 해군은 홍익포라고 들어보셨나 네.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남한산성 쏘러 왔던 그렇죠. 예, 강화도에도 있고. 모템포. 예, 그거는 이제 앞에 이제 그 탄을 앞에다 집어넣고 그렇죠. 이제 화약을 해서 나가는 건데 사각편각이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포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영국 포는 이제 광저우성 같은데 그런 데서 딱 이렇게 지휘관 중국군이 딱 이렇게 보고 저기 배가 있는데 갑자기 포가 슝 하고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저쪽 이제 예비 지휘소로 가잖아요. 그럼 잠시 후에 다시 골이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놀랬다. 그 정도로 영국 해군이 정확했다. 이런 거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소문을 내니까 도광제가 황제가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임칙사가 강하게 했나? 자기가 시켜놓고는 강하게 했나? 안 되겠는데 임칙사를 일단 제시켜놓고 양강 이제 그 금연을 반대했던 걸 또 반대했던 이금 정책을 폈던 그 양강충도 이리포를 흠차서 다시 파견을 해요. 근데 영국 원정군이 이제 그쪽 그 상하이 그쪽에서도 별 반응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티엔진까지 다구 포대라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진출을 해요. 그리고 거기는 왜 중요하냐면 중국 베이징에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방에서 식량이나 물자가 와야지 먹고 살 거니까 도시 사람들은 그 입구예요. 근데 그 입구를 막고 모든 공물선을 다 정지시켜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이징에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 기선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서 네가 협약을 한번 해봐라 해줘. 근데 대신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티엔진 앞바다는 안 되고 다시 광저우를 가서 해라. 그래서 기선이 가서 그 영국 측한테 야 협상을 할 테니까 여기 안 돼. 광저우로 가자. 일단 베이징에서 멀어져야 돼. 중요한 건 황제한테서 멀어져야 되니까 가서 한 뭐 1, 2개월 거쳐서 광저우에서 이제 협약을 이제 진행하게 되죠. 근데 그 첫 스타트에서 영국의 힘을 보고 청나라가 깜놀했어. 놀래서 제가 그래요. 이야기라도 좀 들어봅시다. 라고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 광저우에서. 맞아. 광저우로 가. 광저우. 지금 여기 베이징, no. Go 광저우 그렇죠. 해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왕조 국가에서는 이제 왕이 결국 책임이 있지만 책임은 신하가 지죠. 그래서 이 엄한 임칙서가 이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으로 우리 신장 이구를 할 때 그 네네네. 신장으로 유배를 보내버려요. 와 여기서 따지면 청 대륙의 반대편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참 뭐 임칙서가 그렇게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협하였던 기선이라는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기선이 그래서 이제 광저우까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호문포구에서 영국 함대의 위용을 보게 되는데 진짜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큰 소리 칠 때가 아니구나 해서 이제 황제한테 허락은 아직 안 받았지만 일종의 가협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가협약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영국의 은 600만 양을 배상금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홍콩 섬을 할양한다 정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혼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상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황제한테 이래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도광제가 아직 베이징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영국 함대나 그런 거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위협성을 못 느끼고 한마디 정신 못 차리고 너무 화를 내면서 이번에 또 기선을 잘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이징을 압송을 해버리죠. 이제 영국군은 이제 무력 시위를 할 수밖에 없겠죠. 영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짝 전투를 맛보았는데 상대가 되진 않았거든요. 뭐 지금이라고 달라지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영국이 더 화나는 것은 기선이 이제 그걸 아까 말씀하신 게 천비 협정이라고 그래요. 이제 무역을 재개하고 홍콩 할양하고 600만 배상금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기선도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선언을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황제 이렇게 보고도 잘 안 하지 눈치도 이렇게 했으니까 영국은 사실 더 화가 나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이제 군사 행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841년 그 다음해죠. 이제 다음에 2월 26일 날 그러니까 후먼을 이제 광저우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칙서가 있을 때는 공격을 못했죠. 네. 그런데 후먼을 아주 쉽게 함락을 해요. 왜냐하면 그 협약을 하는 동안 영국 측에서 기선한테 후먼의 포대를 다 제거하라고 말을 하는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선은 이제 협상을 하게 되니까
이거 일부러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화되다 보니까 이 후문에는 이제 사각, 대각, 포대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걸 쉽게 점령을 해버립니다. 예. 그다음 이제 그 도광제가 기선을 파지시키면서 후임으로는 이제 황제의 조카예요. 조카의 이제 어전 대신에 혁산을 이제 광조로 보내서 이제 지휘를 하게 되는데 아까 윤 교수님 말씀했대로 이제 감이 없는 거예요, 황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협상은 안 되고 그 인접성에서 한 대략 한 뭐 15,000에서 2만 명 더 동원해가지고 전투에 이렇게 지시를 해요. 좀 나와 보세요. 좀 와서 조금만 좀 보시면 좀 말이 달라질 텐데. 네, 그러니까 이제 동원령을 내리니까 이제 인접성에서 뭐 대략 군대가 이제 광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영국군은 더 배로 이동하니까 더 빨리 도착하잖아요. 네. 이제 광주성에 도착하고 나와서 보니까 청나라 중군은 아예 도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나라 광주성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단 전투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군사력이 약하니까 협상을 해요. 더 대체적으로 예, 협상하자. 사인은 못하지만 일단 협상을 합시다. 네, 일사협상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야 개항을 해야 되고 또 광주법에 다른 데도 개항해 주라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하다가 이제 그때쯤 되니까 청중원군이 이제 광주성 가까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성에서 협상 주제 다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아, 영국 측 입장에서는 좀 화나겠네요. 화나는 거죠. 이해가 환장하는 안 가죠. 거죠. 예. 예. 근데 전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국이 이겼죠.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 나가지고 이제 아예 영국군이 광주성을 이제 포위하고 거기에 지휘관이 아까 보냈던 혁산이잖아요. 네. 조카, 황제의 조카. 혁산이 보니까 도저히 실력이 안 돼. 이제 혁산도 느끼는 거예요. 네. 이거 전투가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성문에다 백기를 걸고 아. 거의 항복하고 이제 정전 협상을 하자. 네. 무슨 내용이냐면 자 청중원군은 영국 측이 요구하는 거 청중원군은 6일 이내에 60리 한 30km 정도 돼요. 60리를 뒤로 후퇴해라. 철수해라. 그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600만 원을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오늘 당장 100만 원 지급해라. 지급 안 할지 모르니까. 100만 원만 일단 여러분 속았잖아요, 지금. 네, 속았으니까 일단 100만 원 지급하고 600만 원 한 번에 모으기 힘드니까 한 일주일 정도 시간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근데 한영이 사실은 1대 1.7까지 가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배상금이죠.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 시간 이후로 각 요소에 추가적으로 무장을 설치 못한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정전 협상을 일단 하는 거죠. 네네. 예, 정전 협상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어요? 네, 이번에는 그렇죠. 사인도 하고 황제가 오케이 했나요? 황제까지는 아니고 이제 정전이니까 거기서는 일단 예, 거기서 혁산이 이제 황제의 조카하고 굉장히 저기니까 있으니까. 힘이 네. 좀 있으니까 거기서 그 정도 정도는 이루어지죠. 아, 1840년 4월 영국 의회는 치열한 토론 끝에 단 9표 차이로 청나라와의 전쟁을 선택한다. 이후 영국 원정군의 함대 50여 척이 광저우 인근에 도착해 전투를 벌이게 된다. 하지만 화포 성능에서 절대적인 열세였던 청나라군은 영국군의 포격에 연전연패하게 되고 결국 청나라 황제 도강제의 조카였던 혁산이 정전 협정을 맺게 되면서 사태를 수습하고자 한다. 청군이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동안에 내부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청군은 계속 이제 패배만 하고 군대는 패배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민간에서 이기는 전투가 하나 발생을 해요. 오. 예. 이제 광저우에서 아무래도 전투를 하다 보니까 민간 피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또 영국군이 가만히 놔뒀겠어요. 약탈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영국군이 이제 한 번에 약탈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이거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을 몇 명을 살해하게 돼요. 딱 살해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영국군 이제 대부대가 오게 되면 자기들이 거의 몰살당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옆에 있는 그런 어떤 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단련이라고 하는데 중국말로는 그 사람들을 무기를 소지하고 5천 명이 갑자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천 명이 영국군 부대를 또 포위해요. 그래서 영국군이 싸우다가 결국 수십 명이 사상을 당하고 겨우 빠져나가서 그 포대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그 민중들이 거기 포대까지 가서 영국군을 이제 아예 포위를 해가지고 전투를. 그래서 이게 그 중영 그 아편 전쟁에서 최초로 중국이 영국과 싸워서 이긴 전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민병대가 스스로 자경단 만들어서 이긴 그렇죠. 건데 네. 이게 청나라가 이겼다고 볼 수 있나요? 예, 어쨌거나 중국 쪽에서는 이제 한번 이겼는데 이제 문제는 이 포대를 점령하다 보니까 영국군이 봤을 때 이게 민중이 그 기세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영국 사령관 혁산 아까 지휘관한테 네. 야 너희가 관료를 보내서 거기 민중을 좀 해체시켜줘라. 자체적으로는 해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산이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영국 측에서 아까 광주 정전협상 무효화시키고 광주 우성 다시 공격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혁산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관료를 보내서 민중들을 설득해서 그 포위를 풀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영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외무장관이었던 파머스턴이 이제 보고를 봤는데요. 이제 상당히 좀 한마디로 지지부진하잖아요. 네. 이제 초기의 기세에 비해서 막상 이렇게 뭐 진척도 안 되고 전쟁이 2년이 넘게 끌고 있고 그래서 지휘관을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포틴저 장군을 이제 여기 이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새로운 좀 정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예를 공격하고 복건, 절강, 연해 지역을 수중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했던 게 1842년 6월에 이제 상하이를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정도가 되면 이제 난징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 어디를 공격해서 함락하냐면 바로 전강이라는 지역을 공격을 해요. 전강이라는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포틴저가 이끄는 영국 원정군이 이제 양쯔강과 또 이제 대운하가 만나는 그 지역이 전강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청제국의 일종의 대동맥이죠. 이제 남중과 북중국을 잇는 이 남쪽의 출발선이에요. 양쯔강과 그리고 이 대운하가 만난 이 지역을 확보해버리고 청나라 내부 운송을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비대가 말 그대로 결사항전을 합니다. 여기 결사항전을 했는데 결국 수천 명의 중국군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결사항전을 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사람들은 자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중국은 이제 말 그대로 몇천 명 단위의 사상자가 났는데 영국은 36명 정도의 사상자가 한마디로 이제 이 대비가 뭐 말도 안 되게 중국이 컸던 것이죠. 피해가 중국이 말도 안 되게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를 점령하자 중국의 동맹이 막혀버립니다. 그 청나라도 이거는 장기적으로 여기를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장기적으로 전쟁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난징까지 이때 영국 함대 가거든요. 바로 앞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중국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진지하게 좀 협상을 하자고 나서게 되죠. 황제가 알아야 될 텐데요. 이제는 황제도 좀 협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겠는데요. 네. 거기다가 아까 이제 임 교수 말씀했대로 그 난징까지 압박을 하게 되니까 이 난징에 이제 양강 총독이 있었거든요. 양강 총독 우광이라는 사람이 이제 도주를 하게 돼요. 도망을 가게 되면서 이제 그 상소문을 올리는데 이거 도저히 영국군하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 이거는 전투는 안 되고 협상을 하십시오. 이렇게 상소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실제 또 양쯔강 그 주위에 그 중국 상인들의 행위가 또 좀 과간이에요. 이 영국군이 오니까 오히려 운전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바치고 이제 채소 이런 거 부식이 없잖아요. 이런 식량 같은 걸 제공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광제가 이제 기선 이제 다 안 되고 이제 기영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화해를 해라, 협약을 맺어라 해서 8월 8일부터 19일까지 예비회담을 거쳐요. 그리고 8월 29일 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난징조약, 13개조로 있는 난징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난징조약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5개의 항구를 개방하게 돼요. 이제 요구를 해서 그래서 광저우 외에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근데 좀 상하이 같은 경우는 당시는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개항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국제적인 대도시가 되죠. 그때 상하이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 그 다음에 협정 이제 관세를 맺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수출입 관세를 영국과 상하이에 결정한다는 것인데 당시 이제 관세가 보통 평균이 6%였어요. 근데 일률적이지 않고 어떤 데는 2% 물건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수십 배, 뭐 30%, 40%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측 입장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관세를 좀 맺자 해서 대략 한 5, 6%에서 매줘요. 근데 중국 측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냐면 이거는 중국이 보호 관세를 매기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농업 국가면 그렇죠. 농촌에서 쌀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더 매겨서 보호를 해야 되잖아. 네. 이거를 상실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중국 측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거를 협정 관세를 매겨줘요. 지금도 우리가 뭐 쌀 같은 경우는 400% 이상, 그렇죠. 일본은 500% 이상의 네. 관세를 매기듯이 네. 자국의 어떤 농민을 보호하고 그렇죠. 네. 관세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중국 사람들이 이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형사재판권인데 영국인들이 중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살인, 뭐 강간, 도적질 했을 때 중국벌로 처벌하지 않고 영국인 자체적으로 재판해서 영국인들은 영국 법으로 재판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치해 복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조국 주권을 포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이건 이제 영국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최혜국 대우인데요. 이게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인데 들어보면 가장 잘 대우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말로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게 청 황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우리가 조선이 있고 베트남이 있잖아요. 또 몽골 이런 지형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 조공 체제에서는 몽골에서 이제 양 한 100마리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황제라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고 내가 가장 권위가 있는데 조공한다는 거 무조건 바치는 게 아니에요. 양 100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소를 100마리 이상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황제로서 체면이 쓰는 거지. 그걸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형이고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뭔가 인삼을 한 100개를 가져간다. 그러면 그만큼 대우를 해준대. 이게 균등하게 해줘야 돼요. 그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는. 네. 아, 최혜국 대우? 그럼, 야, 변방국이 황제가 동등하게 대우해줘야지. 근데 이게 뭐가 숨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영국이 이제 그렇게 협정을 맺고 나니까 관세가 5%였잖아요. 네. 그럼 미국이 또 관세 협정을 맺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은 야, 우리는 관세 2%를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전투에 져가지고 2%를 했죠. 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국은 2%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혜국 대우라는 거예요. 이게 불평등 조약인데 당시 중국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거를. 국제 협상을 안 해봐가지고. 안 해봐서 그러면 다른 러시아가 뭐 1%로 또 협약을 한다. 그러면 미국, 영국 다 1%또 자동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국제법에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를 자기 중화성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해준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배상금은 뭐 당연히 지불하고 2,100만 원 정도를 지불했고요. 이제 아시아표 홍콩을 활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개 지역을 설치를 해서 애국인들이 거기서 거류해서 자유롭게 살도록 했던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남경 조약이 가장 불평등 조약이었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 이후로 어떤 반식민지라고 하는 반식민지로 가는 이제 막 입구에 들어서게 됐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는 요걸 또 교묘하게 이용한 게 홍콩을 할양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예전 중국에서는 이것은 영국이 지배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기간은 100년으로 한다. 이거는 그때 당시의 중화 사상에서는 영원히 영국에게 지배하기로 한다라는 마인드로 사실은 한 건데 나중에 국제법상으로 그렇죠. 100년 지났으니까 돌려줘. 네. 가 된 거였잖아요. 그렇게 됐죠. 예. 이제는 이용할 줄 아는 국가가 됐어요. 아주 잘하죠 지금은. 그 100년이 이렇게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예. 자, 1차 아편전쟁은 청나라가 완패했습니다. 영국에게. 네. 예. 어떤 의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난징 조약이 13개조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의 난징 조약을 통해서 노렸던 거의 첫 번째는 이제 광저우 체제로 대표되는 보호 무역 체제를 깨트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광저우라는 항구 하나만 개방했었는데 아니다. 적어도 4개는 더 개방해라. 그걸 깨트리고 또 공행의 독점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보호무역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유무역을 받아들여라. 이거를 난징 조약을 통해서 요구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화 질서가 아니라 영국이 설정한 국제 질서를 받아들여라를 요구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영국이 설정한 질서를 너희가 깨트리고 피해를 준 거예요. 뭐 자유무역도 못하게 하고 네. 우리 물건, 우리 사유재산은 뺐고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라. 국제 질서에는 너희가 그걸 깨트렸을 경우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배상금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또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영국이 일종의 서구 제국이 동양에 진출할 때 어떻게 불평등하게 조약을 맺는지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0년 후에 이제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제 일본을 가서 개항시키잖아요. 그때 이제 도쿄에서 조약이 맺어질 때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항구 개방하고 최애국 조약 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배상금 물게하고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일본이 우리나라의 강화도 조약 맺을 때 또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종의 서양이 어떻게 동양을 문을 열고 뜯어먹을 수 있는지 그 예를 영국이 보여줬다 할 수 있죠. 나비 효과네요. 근데 사실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 어떻게든 그거를 대체 전략을 좀 마련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국가들이 도태되는 과정이었죠. 네. 이렇게 해서 1차 아편 전쟁은 영국의 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청나라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청조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했죠. 네. 네, 추락했고 특히 만주 지배층 이게 불만이 굉장히 이제 심화됐고 이제 아무튼 그 정규군의 부패와 무능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은가가 더 폭등하게 되면서 이제 과세도 증가되고 또 배상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되니까 이제 민중의 생활이 더욱더 어렵게 됐죠. 그 다음에 그 이제 광저우 지역이 특히 조금 피해가 심한 게 그전에 이제 광저우 지역 하나에서 무역을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잘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5개 항구로 넓혀지다 보니까 이제 광저우 지역이 이제 어떤 무역이 많이 수소돼서 그 지역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굉장히 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중에 결국 이제 반란 같은 게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벌어진 것이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거를 일으킨 인물, 대표적인 인물 홍수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르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홍수전은 이제 그 광저우 근처의 광동성의 이제 객가 출신이에요. 우리가 너 본가가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약간 반대로 생각하시면 본가는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이고 객가라는 것은 외부에서 왔던 사람들을 객가라고 불렀어요. 그 또 객가라고 부른 이유는 본지인이 현지인이 이 사람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어요. 너희들은 객가 출신이야. 너희는 여기 본토 출신 아니잖아.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좀 무시하고 그러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엄청 그 멸시를 좀 받았겠죠. 근데 홍수연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좀 똑똑했어요.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과거를 보게 되면 자식이 10명 있잖아요. 아들이 뭐 자식이 10명 있다면 10명을 다 과거를 보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똑똑한 한 명, 그것도 가문에서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걸 가문에서 밀어줘가지고 이제 과거를 급제시키거든요. 홍수전이 그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6세에 이제 과거를 보러 가죠. 그런데 낙방을 해요. 이제 홍수전도 이제 1차 지방 그거는 그 합격을 해요. 근데 2차 이제 광저우 가서 향시를 보게 했는데 거기서 무려 4번이나 떨어지죠.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 똑똑한데 이제 시리에 시려 젖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이제 끙끙 앓고 이제 거의 뭐랄까 그 사경을 헤매게 돼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시리에 큰 거죠. 그런데 하루에 꿈을 꿔요. 그 사경을 헤매는데 꿈을 꾸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자기 어머니가 이제 친어머니가 아니고 다른 어머니가 무슨 어머니요? 다른 어머니가 너 지상에서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더럽혀졌다. 이제 목욕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가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궁전 같은 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거기에 저 가운데 흑룡포를 입고 근데 아버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지상에 있는데 너는 무엇을 했냐 약간 꾸지람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이고 자기가 아들처럼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그 많은 일들이 또 있어요.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내가 너한테 이제 천부라고 그러죠. 천부 하나님이죠. 한자로 천부니까 하나님이 임무를 주는데 칼을 하나 쥐어주면서 홍수전한테 너 지상으로 내려가가지고 악기를 제거해라 이런 임무를 받고 이제 잠에서 깨요. 개꿈 꿨네, 개. 아편 전쟁 당시에 어디서 성경을 구한 게 아닌가. 네, 그렇죠. 네, 뭔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그 과거를 보러 가면서 선교사들이 광저우에서 이 곤세양언이라는 성경 요약집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배포인데 그걸 이제 그냥 훑어봤는데 그걸 우연한 게 다시 보게 되니까 자기 꿈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예수님과 형제였던 거야. 스스로 둘째 생각할 때. 아들이었죠. 동생, 둘째 아들인 거야. 동생인 거야. 해석을 딱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명을 받고 태어났는데 내가 왜 이 과거를 하려고 했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과거를 집어치우고 이제 인접 사람부터 내가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네, 포교 활동을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배상제라는 걸 만들어요. 뭐냐면 상제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배는 숭배하다. 상제를 숭배하는 회예요. 그래서 배상제회.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 단체를 하나 만들죠. 역시가 이렇게
그때부터 거슬러 왔군요. 아, 이 그래서 시가 이제- 이렇게 무섭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그 하고 자기는 이제 실제로 포교 활동을 안 하고 저술을 해요. 지식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그 권세양어이라는 그 성경 그것과 해서 이제 저술 활동을 통해서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한 5명 정도 주요 인물들이 이제 포교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뭘 만드냐면 천조 십금이라는 걸 만들어요. 천조의 십금, 10가지를 금한다는 건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십계명 같은 거네요. 네. 벌써 눈치가 빠르시니까. 아, 그래서 10개군요. 네, 첫 번째 7일차에는 상제를 예배한다. 어허. 맞네요. 주일 선생님. 성수. 네. 두 번째는 상제를 받들고 세 번째는 악귀를 믿지 말며 그 다른 그렇죠. 다른 신을 다른 믿지 신을 네. 마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상제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며 다섯 번째는 부모의 효도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도둑질 너무 말라. 따라했는데요. 너무 똑같죠. 아멘. 여기에 딱 이제 유교사상이 살짝 입혀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기가 가까이 됐던 풍운산, 그 다음에 이제 그 숙구이 출신의 양수청, 숙구이가 중국에서는 가장 하층 주세, 수술 구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그다음에 무슨 빈농주 소조기, 지주치의 위창이, 그다음에 분홍주 석달계, 이 사람들 결국 나중에는 이 왕으로 다 그렇죠. 임명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을 이제 점점 펼쳐나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 난징 조약을 체결한 청나라 내부가 혼란스러운 사이 사이비 종교 태평천국 운동이 등장한다. 태평천국 운동은 진압할 여력이 없던 청나라에 의해 세력을 점차 넓혀가며 도시를 점령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세력이 점차 커지자 상하이에서는 관리와 상인들이 이들에게 맞서고자 군대를 갖춘다. 과연 개양지 상하이를 공격한 태평천국운동의 최후와 이 무렵 함께 벌어진 제2차 아편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 (1840년 4월) 청나라와의 전쟁을 결정한 영국 원정군은 50여 척의 함대를 이끌며 광저우에 도착하고 화포 성능에서 절대적인 강세를 보인 영국은 청나라군의 연전 연승을 거두며 광동에서 협정을 맺게 된다. 협정에 분노한 청나라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 영국군 사상자가 나오게 되고 영국은 이를 빌미로 상하이를 점령하고 난징으로 진격하게 된다. 청나라는 수도 베이징이 위협받게 되자 결국 굴욕적인 협상 난징 조약에 조인한다. 난징 조약으로 불거진 지배층에 대한 불만은 홍수전으로 대표되는 태평천국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중국을 뒤흔든 두 재앙, 아편 전쟁, 태평천국 운동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했길래 이 태평천국 운동이 청나라 전역에 이렇게 퍼질 수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는 이제 본지인들이 객가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참았는데 이제 이 종교 단체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인 간 다툼이 이제 집단 간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력 충돌이 발생해서 저 객가 출신이 좀 밀리니까 드디어 홍수전이 결심을 해요. 1850년 7월에 광서성 각지에 있는 이 배상제 요원들을 진티엔촌이라는 곳에 다 집합하라고 그래요. 그 대신 전부 자기의 가산을 전부 다 팔아서 오라고 해요. 네. 뒤로 돌아갈 곳이 없어. 네, 그래서 다 자기의 가산을 다 정리하고 대략 1만에서 2만 명이 모여요. 엄청난 집단이 모여가지고 그 재산을 전부 다 배상제에 다 헌금을 하고 먹고 입고 하는 것은 중앙에서 전부 다 배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1월 달에 자신이 이제 38세 생일이에요. 이게 1월 11일인데 홍순이 태평천국이라는 것을 선포를 해요. 네, 선포를 하고 자기는 천황으로 즉위를 해요. 지상의 천황이 되는 거죠. 천부가 있고 상제가 있으니까 나는 네, 지상에 천황이. 있어.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5명을 동서남북 그다음에 이강 해가지고 5명을 왕으로 보해요. 네, 그래가지고 하고 그때 이제 신도가 처음에 2만 명이었잖아요. 이게 점점 늘어가지고 이제 20만 명이 막 불어나게 돼요. 예.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뒤에 남징을 점령했을 때는 100만 명까지 일어나요. 엄청난 교세가 확장이 되죠. 네. 그 정도로 청나라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웠다는 얘기겠네요. 예,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그랬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해 이제 그 광서성의 용안이라는 곳을 점령을 해요. 용안을 점령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광군들이 이제 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 물리쳐요. 근데 문제는 이 세력이 몇십만 명도 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저 후난이라고 표시되는 지역에 이제 한코우, 한양, 이제 우한 이렇게 3개 도시가 그리고 거기까지 점령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또 이제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1년 뒤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난징까지 점령을 해서 결국은 엄청난 세력, 즉 난징에서 한 10년 정도 정착을 하게 되고 일부는 이제 북쪽으로 가서 베이징까지 이어가고 또 일부는 서쪽으로 이렇게 가서 굉장히 세력을 많이 확장하게 됩니다. 저 정도면 삼국지에서 5나라의 땅을 거의 다 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와 청나라 조금 근데 이거를 청나라가 막을 만한 여력이 지금 없는 상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외세가 이제 끼어들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1차 아편 전쟁의 그 결과로 이제 항구 도시에는 서양인들이 와 있었고 특히 이제 광저우, 상해 이런 데는 이제 조계지까지 갖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서양인들이 이제 이 태평양 운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처음에는 이걸 좀 고민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사회를 표방을 하는데 이제 서양은 다 기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상하이 근처까지 오자 자기들이 조계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를 위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군경이 아니다라고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때 이제 꽤 그 안에서 내분이 좀 있었어요. 태평천국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얘네들을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진압할 것인가. 그러다가 직접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이제 영국 사람들을 위주로 한 사절단이 태평천국을 방문을 합니다. 1853년 4월에 이제 영국 공사 본햄이라는 사람이 사절단을 이끌고 이제 태평천국의 수도인 난징을 방문을 해서 홍수전을 만나게 돼요. 만나서 이전에 쓰던 난징 조약을 너희가 존중을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너희한테 군사적인 공격이나 그런 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태평천국이 이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하고 해도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홍수전은 이들 진짜 똑같아요. 청나라 황제가 그 외국인 사절단 대하듯이 이제 말로는 서양 형제들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참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제 시혜를 베풀고 우리가 잘 대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여기서 막상 하고 있는 걸 보니 별로 기독교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매우 부도덕하게 그 홍수전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교리를 들어보니 자기가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는 둥, 예수가 형제라는 둥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제 이거를 얘네가 과연 기독교 국가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평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에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태평천국의 난을 어떻게 진압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이에 있던 이 중국인들이 일종의 자경단 같은 거를 만들어요. 자경단 같은 걸 만들어서 이 관리와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서양식 무기를 사고 또 이제 일종의 한마디로 용병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장교, 나중에 영국 장교가 여기 중국인들 한 5천 명 정도로 훈련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이들이 꽤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군이라고 그랬는데요. 상승군, 항상 이기는 군대. 이 상승군이 이제 서양식 무기와 서양식 훈련을 받고 태평천국에 나섰더니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국인들이 점점, 특히 남부 중국인들이 청나라 정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중앙정부를 못 도와주고 있는데 몇천 명밖에 안 되는 얘네들도 서양식 훈련 받고 싸웠더니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정부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더 이제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그 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1860년에 2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군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태평천국군한테 이제 상하이까지는 오지 말아라라고 이제 일종의 경고까지 하는데 태평천국군이 상하이 근처에 닝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양도 이제 상당히 얘네가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싸우기보다는 간접적인 군사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주고 그리고 무관을 파견해서 청나라 사람들을 훈련시켜주고 무기를 제공하고 또 용병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상승군 같은 건데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청나라가 자기들이 이제 이 상승군의 도움과 그리고 또 청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잖아요.
차마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고 짓밟히는 걸 볼 수 없어서 이홍장 그리고 자종당이 이끄는 일종의 향군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1864년에 태평천국의 수도였던 천경이라 불렸던 난징을 점령함으로써 태평천국에 나는 락을 내리게 됩니다. 살짝 힌트가 있었지만 아편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차까지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왜 지금 뭐 힘으로도 절대 청나라가 영국을 이길 수 없고 뭐 조약도 다 맺었고 네. 왜 부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국 사람들은 이제 아편 전쟁의 결국 원인은 무역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조약을 하고 항구도 개항했으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은 들떠 있었죠. 엄청나게 무역이 잘 돼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편 전쟁에서 남진 조약 체결한 한 1년 정도는 반짝 이렇게 무역이 잘 됐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올라갔는데 이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산 물건이 또 이렇게 더 수입이 더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왜 부진했을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중국은 자급자족 사회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랭커셔에 이제 양말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4억 명 정도 되니까 한 강조성 하나만 해도 몇 천만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랭커셔 공장의 전체 양말 공장을 풀로 1년 돌려도 이 한 개 성도 다 양말을 공급을 못할 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양말을 만들어서 신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만들었죠. 타당성 검토가 잘못됐네. 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아편 흡식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구매력도 안 돼. 어. 그러니까 무역이 이제 흑자가 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아까 그 산유엔리 같은 그런 민중 항쟁이 발생해서 배영 의식, 영국을 배척하는 의식이 더욱더 많아지니까 영국은 또 일부러 안 사는 거죠. 예. 근데 영국은 다음 2단계를 생각하죠. 야, 생각해 보니까 이거 무역 밖에 외부 무역항만 개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역이 안 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내지에도 많이 있잖아. 내지 깊숙이 들어가겠다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약을 개정해서 내지로 들어가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조약을 개정하고 싶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난징 상하이까지 멈춰 있잖아요. 네. 북쪽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텐진 항구도 개항시켜 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이제 원했던 것이죠. 아니 근데 그 전에는 사실 네. 뭐 임칙서라든가 와서 강경 진압을 하고 영국인들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야 안 되겠는데 공격해 네. 라고 해서 협상을 맺었지만 네. 이건 청나라 백성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네. 가지고 어떤 명분으로 싸움을 일으켜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 계기가 있는데 뭐냐면 아편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국과 이제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중국과 또 자동적으로 조약을 맺어요. 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조약은 12년 뒤에 다시 서로 합의해서 개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1854년이에요. 그런데 영국은 그런 문구가 없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 이제 청 정부들도 이제 국제법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했잖아요. 네. 그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 불평두적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 조약을 개정함에 있어서 개정해주고 싶지 않고 네. 그리고 영국과는 개정한다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죠. 국제 정세를 많이 배웠네. 예, 많이 배웠죠. 네.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 와중에 1850년 10월 8일 에로우 사건이라는 게 발생해요. 이게 뭐냐면 이 주장 앞에 정박해 있던 에로우에 중국 간원이 올라가서 중국인들을 해적도 실제로 있었어요. 중국인 숙면 12명을 체포를 해요. 해적이라고. 체포했는데 이 에로우에는 중국인 소유예요. 그 선원도 중국인이에요. 근데 선장만 영국인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홍콩에 선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영국 반반이씩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그래서 체포를 하니까 영국 쪽에서는 야 이거 선적이 홍콩에서 영국 측 배야. 너희들이 무단으로 와서 영국 관원이 체포를 해.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감히 영국 국기 대영 제국의 국기를 강제로 내려. 그러니까 이거는 묵과할 수 없다. 빨리 선원들을 다시 보내고 사과하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 입장에서는 한번 1차 합의전에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들을 간원들을 시켜서 그 체포했던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바로 돌려보냈어요. 바로 돌려보내요. 보내는데 문제는 영국이 봤을 때 보냈던 관원이 너무 하급 관료라는 걸로 접수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 치사하게 정말 어차피 싸우고 싶었어요. 네. 그냥 싸우자고 해. 네. 그리고 접수를 안 하고 직급이 낮다고 접수를 안 하고 심지어는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은 영국 관원이 이제 국기가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영국 국기가 달려 있을 리 없다. 영국 국기가 달려 있을지라도 중국 관원이 감히 영국 국기를 내렸을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조됐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 트집을 잡고 바로 그 10월 23일 날 영국 군함 세척으로 광주를 바로 공격을 해버렸어요. 흔히 요즘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런 걸 이제 주작이라고 네, 만들어낸 그냥 전투네요, 전쟁이네요.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이유를 계속해서 네, 만들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네. 근데 1차 아편 전쟁에서 좀 재미를 본 영국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지나칠 리 없을 것 같거든요. 아예 이번에 이제 서구 연합군을 조성해서 원정군을 보내게 네. 되죠. 영국은 이제 조약을 개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명분이 없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뭐 심플하게 생각한 거죠. 명분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이제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에로 사건이었고요. 영국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뭐 그 핵심적인 건 이제 1차 아편 전쟁 결과물인 난징 조약으로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중국 5개 항구가 아니라 해양은 다 개방하고 내부까지도 개방을 해라.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아편을 포함한 모든 물건을 자유무역을 허락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요구했던 게 베이징에 영국 대사관을 설치해달라. 그래서 너희가 완전히 서양이 만들어낸 국제 질서에 들어와서 이제 말 그대로 좀 뭘 하려고 하면 중국에 대화가 잘 안 돼요. 지방 관리랑 얘기해봤자 중앙 거 달라고 또 얘기하면 황제랑 얘기가 안 됐다고 그러고 막 너무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베이징에 영국 대사가 들어가서 말 그대로 국제사의 일원이 돼서 정식 외교를 하자라고 이제 이걸 요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필요했는데 마침 에로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만들었는지 마침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그래서 개입을 할 명분이 생겼던 거죠. 또 이때 프랑스도 끼어들거든요. 프랑스도 이유가 비슷합니다. 영국이 상당히 중국의 재미를 보고 있고 앞으로 재미를 볼 게 보여요. 이익을 많이 볼 게 보인단 말이죠. 프랑스도 끼어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끼어들지 하고 있는데 광서성에서 이제 가톨릭 신부가 프랑스가 파견한 가톨릭 선교사가 살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나서 어떻게 이런 천공로한 짓이 하면서 이제 프랑스도 끼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는 비슷하죠. 결국 궁극적인 이유는 똑같은데 하나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미국과 러시아도 비슷한 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미국은 이제 좀 멀잖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영국과 프랑스도 멀긴 하지만 본국의 군대가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승리를 거둬서 중국 시장이 열렸을 경우에 여기에 참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군사적인 지원을 하죠. 둘 다 군사 사절단을 보내고요.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군사 지원까지도 하게 됩니다. (19세기) 중반 아편 전쟁으로 청나라 사회가 혼란의 시작, 태평천국 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이 무역항인 상하이까지 진격해오자 결국 서양 연합군은 태평천국 운동을 토벌한다. 한편 1차 아편 전쟁을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에 대한 침탈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로 사건을 일으키고 여기에 프랑스와 미국, 러시아까지 끼어들면서 제2차 아편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그렇다면 2차 아편 전쟁 전투 내용 사실은 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영국 하나에게도 사실 길을 못 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연합군이에요. 그렇죠. 일단 광주를 이제 군함으로 일단 공격을 했는데 일단 원정군 오게 전까지는 사실 군사력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지를 해요. 그냥 철수를 해서 한 1월 20일까지, 1월 20일 철수를 좀 기다립니다. 원정군 올 때까지.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양광총독이라고 연명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뭐 포격하고 그냥 자기들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 이제 황제는 바뀌었습니다. 환풍제로 바뀌었는데 환풍제한테 우리가 승리해서 영국이 철수했다고 이렇게 또 거짓 보고를 하게 돼요. 예.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 측이 이제 요구를 하죠. 이제 그 아까 선교사 살해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또 하남 전 지역과 광주성에 있는 밖에 포대를 전부 다 영국 쪽으로 넘겨라 이렇게 좀 무리한 요구를 좀 하죠. 그리고 광주성에 애국인들이 이제 못 들어왔거든요. 네. 못 들어왔는데 애국인들이 자유롭게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선교사 살해했으니까 그 관련 지방 관료 처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요구를 하는데 10일 내에 회답을 해라. 회답하지 않으면 이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공격하겠다 그러는데 아까 그 연명침이
답변을 안 해요. 그냥 무반응이에요. 무반응이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850년 12월 28일에 본격적으로 광저우를 이제 공격을 하죠. 바로 그 1월 달에 광저우가 점령을 당하고 거기 아까 무반응했던 그 총독 연명침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영국군이 되게 괘씸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그래서 인도의 캘커타로 이송시켜버려요. 이용만리 타향으로 보내거든요. 네, 어쨌거나 점령을 했지만 통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괴뢰 정권을 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순무라고 이제 군사 사령관이 있어요. 네. 백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영국군이 아. 이제 통치를 몇 개월간 시키는 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청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되나?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게 파직시키고 이게 사형시켜야 네네. 되잖아요. 근데 그냥 놔둬요. 어떻게 하라고. 힘이 미치지 않는 거죠. 그래? 그 네. 중국 사람이잖아. 그냥 청나라 사람이니까 하라 그래. 뭐 이렇게. 그런데 청정부에서 반응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1차 합의전 때는 이제 그 난징 쪽을 공략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는 공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베이징으로 바로 가는 가자. 거예요. 거기에 직접 황제한테 압박을 해야지 이제 그 1차 합의전의 경험으로 얻은 거죠. 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이제 북사를 결정을 하고 이제 미국과 러시아에도 통보를 하죠. 예. 그래서 사구의 행동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요구 사항은 뭐냐면 아까 윤 교수 말씀 애국 공사를 베이징에 상주시켜라. 예. 그다음에 개항장을 더더욱 증가시켜달라. 그리고 세칙을 수정하라. 그리고 자유여행을 허가하라. 그다음에 성교 허가. 그다음에 기독교도인을 보호해라. 사례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4월달에 이제 영국, 프랑스 해군 함대가 이제 북상에서 그 티엔진 앞버티나 나구포대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청정부 너희가 협상해오지 않으면 이제는 베이징까지 점령할 때 엄포를 이렇게 놓습니다. 무반응 안 돼. 네. 영국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되게 답답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에 가겠다. 여기 영상 설치하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패배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실 군사력이 뭐 거의 바닥 수준으로 왔잖아요. 네. 뭐 어쩌겠어요. 베이징까지 찾아왔는데 이제는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베이징까지 점령하기 전에 네. 티엔진 정도에서 이제 협상을 하자 해서 사신들을 보내는데 근데 또 재밌는 게 뭐 4개국이잖아요. 그러면 4개국이랑 같이 협상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씩 따로 하나요? 이번에 영국이 러시아와 약간 그 대립 관계에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노출시키고 싶지도 않고 또 영국이 자기가 엄청 많이 뜯어내고 싶은데 얘들도 간섭할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야 각각 따로 하자. 어. 그래서 사실 4명이 각 나라별로 따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제 그 베이징의 그 영국 공사를 상주시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냐면 지금까지 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지방 당국과 중앙 당국이 서로 차일피일 미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6월에 이제 사국과 협상을 해서 요 티엔진 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 내용을 보면 요구했던 사항을 거의 대부분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애국공사가 이제 그 베이징에 상주하고 개항장을 추가하겠다. 중국 내지에서 기독교 포교 활동, 애국인의 내지 여행을 자유롭게 하겠다. 또 추가해서 애국 상선과 군함도 양지강 연안을 개항장 운항을 허가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또 관세를 감액하겠다. 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일단 티엔진 조약을 협약을 해서 일단 베이징 진출을 막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한풍 청조정에서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공사의 베이징 상주까지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아까 지금까지 계속 말했듯이 중화 사상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이징에 애국 사신이 오시고 있는 걸 조공할 때만 왔었어요. 그 전까지. 근데 계속적으로 1년 내내 상주한다?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대등한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조공과. 그러니까 이 한풍제랑 청조정 생각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약속은 했지만. 예. 그리고 베이징 그리고 이거 티엔진 조약했을 때 하나 더 했는데 이게 바로 협약이 그 조인이 된 게 아니고 네. 1년 뒤에 베이징에서 다시 이제 서명을 하면서 조약에 발효하기로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이 있었던 네네. 거예요. 근데 베이징에서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속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협상을 안 하고. 아니 그러다가 때리면 협상 시작하고 네. 예. 또 막 미루다가 또 때리면 시작하고 아유 그렇죠. 답답하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협상할 때 이제 포교 활동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러면 태평천국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 또 그게 또 이렇게 발생할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청 정부는 이 조약을 폐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뭔가 결정 났을 때 그때 사인을 해야 밀어붙여야 돼요. 미루면 안 돼. 얼마나 생각이 많은데요. 그러면 결국 그거 안 지키고 자꾸 뒤로 빼고 하면 또 때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죠. 그래서 1859년 6월에요. 이제 때가 돼서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전이 벌어져요. 교전이 벌어지는데 이때 중국이 잘했다기보다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밀물 썰물 걸 계산 잘못해가지고 한마디로 갯벌인 상태에서 이제 막 거길 다구포대를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 교전에서 영국과 프랑스군이 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약 맺기 싫어 펜진 죽겠는데 조약하기 싫어. 하기 싫어 죽겠는데 승리까지 거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얘 생각보다 또 여기까지 오니까 힘이 빠졌네? 막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청나라 조정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결국 조약을 폐기합니다. 근데 나머지 상황은 또 이제 네. 그려지시죠. 네. 이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네. 사실 이거는 전투를 하러 간 게 아니고 그 1년 뒤에 베이징에서 조약을 사인하러 하러 가고, 네. 사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방비 상태이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 티엔진 들어가면 아까 말했던 다구포대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전조에서 절대 안 내려서 그 20km 북방 쪽에 가라고 했죠. 베이탕이라고 있어요. 베이탕. 그 항구예요. 이제 그쪽으로 보통 이제 조공선이 들어왔거든요. 그쪽으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 영국 프랑스 군함이 이제 말을 안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 다구포대를 엄청 강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화시켜 놓으니까 마침 지나가니까 이런 거죠. 자, 영국이 미국에서 조약을 체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공사도 뭐 워싱턴에서 뭐 상주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영국의 군함이 미국 본토로 진출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워싱턴까지 오고 그러지 못해요. 예, 너희 애국 사신들을 베이징에 와서 조약을 맺으라고 했지. 중국의 앞바다에 영국 프랑스 군함이 오는 것은 침략행위랑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청나라에 그 포격한 거는 정당한 거예요, 국제법적으로. 그래서 12척 중에 4척이 격침이 되고 6척이 대파가 되고 남은 2척만 겨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 컸던 거죠. 이제 그러면 서구 연합군이 베이징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네. 여기서 어떤 전투가 벌어지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정군을 아주 크게 규모를 꾸려가지고 이제 다시 직접 이제 티엔진 앞바다까지 오죠. 근데 재밌는 게 있냐면 이제 다구포대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청 정부가 그렇게 다구포대를 주고 베이탕으로 오라고 했는데 영프 연합군이 베이탕으로 상륙을 해버리죠. 매운맛을 봤어. 그렇죠. 그래서 베이탕으로 상륙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포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무혈로 입성을 하고 그 후면으로 가가지고 이제 다구포대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죠. 예, 그리고 이제 티엔진을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하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풍제는 어떻게 되죠? 다시? 협상하러 가야죠. 그렇죠. 협상을 다시 보내줘요. 험차 대신은 이제 티엔진에 파견을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죠. 이 영국과 프랑스 측은 뭐 티엔진을 개항해라. 그리고 배상금 증액, 그다음에 베이징에서 비준서를 교환 조건을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청 측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프 연합군이 조금 더 그 북상에서 통조라고 있거든요. 통조까지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청 조정해서 또 사신을 또 보내요. 그래서 이제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야 이제는 베이징에 직접 들어서 황제한테 우리가 직접 보고할게. 너희 못 믿겠으니까 우리가 직접 국서를 올려가지고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하죠. 그러니까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청 측에서 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결국은 이제 베이징 가야죠. 그래서 10월 6일경에 베이징 서쪽 교회에 원명원이라는 그 황제의 별궁이 있어요. 근데 그 원명이 굉장히 유명해요. 서양의 고딕 양식과 중교의 양식을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별장이에요. 그 별장을 이제 약탈을 하게 되죠. 약탈하고 심지어는 그 원명원을 불태워버려요. 네.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엄청 금은보화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다 약탈하고 그 기록에는 그 원명원과 베이징을 약탈하면서 3일 동안 베이징 시내가 검은 연기에 산불 나는 것처럼 이렇게 파묻혀 있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모양을 본 타임즈 기자가 그때 기사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원명원을 불태워 파괴하고 약탈한 재산이 600만 파운드. 황궁의 궁전에 들어간 군인은 어떤 물건을 가져가야 할지 몰랐다. 금을 가져가기 위해서 처음에 취했던 은을 버리고 값진 보석이 박힌 시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시 금을 버리고 얼마인지 모르는 도자기, 그다음에 호로병 같은 것은 너무 커서 운반할 수 없어서 깨트려 버렸다. 왜 깨트려 그럼 높은 거지? 그리고 약탈한 프랑스 병사 호주머니에는 2만에서 4만 프랑, 심지어 100만 프랑까지 들어 있었다. 프랑스 본국에서도 이들의 그 만행을 보고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약탈이 심했던 거예요. 뭐 강간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베이징이 마지막 점령당하기 전에 한풍제가 이제 베이징을 떠나죠. 그래서 아까 말한 열하로 떠나면서 이제 그 황족에 있는 공친화에게 이제 협상을 맡기면서 영국의 프랑스 요구 조건을 들어줘라. 들어주는 대신 그 티엔진 조약 비준도 빨리 해줘라. 대신에 빨리 베이징에서 철수만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한풍제는 떠나고 결국 한풍제는 돌아오지 못하고 열하 피서산상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실 이래저래 해서 미루고 안 하려고 했던 협상이지만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텐진 조약이 비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이제 영국이 여기다가 이제 주릉반도, 홍콩이 결국 홍콩성과 주릉반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할양을 이제 받게 됩니다. 1차 아편전쟁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때는 이제 영국이 주도를 했지만 이제 여기에 좀 한마디로 중국의 시장이 열리고 파이가 커진 거죠. 그래서 서구 열강들이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주요 서구 열강들이 같이 참여해서 중국 개방의 그 결과물을 이제 서로 나눠갖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풍자가 있는데요. 이제 중국이라는 큰 파이에서 막 서구 열강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나눠갔는데 맞아요. 그 뒤에 이제 중국 황제가 서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의 풍자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일반 민중들한테 준 충격이 아주 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나라는 이제 정복왕조잖아요. 3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만주족이 뭐 몇억 개, 4억 정도 넘는 그런 한족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한마디로 이 청나라 이 만주족 그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되죠. 한풍제가 수도를 버리고 떠나가고 그리고 1대10 비율의 군대 그 차이가 있는데도 막 지고 그리고 이제 민중들의 삶을 돌보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청왕조가 정당성이 있는가라는 생각 그리고 일반 민중들도 이 청나라의 지배가 과연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고 나라의 기본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결국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이후로부터 중국은 이제 서구 열강의 침략도 있지만 그 내부에서 뭐 의아당 운동 뭐 아니면 또 여러 그 자강 운동 등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운동들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제 청왕조가 수명을 다하고 이제 중화민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청나라의 굉장히 치욕적이었던 역사 1차, 2차 아편전쟁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조선과 일본이 또 받을 수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1차, 2차 아편전쟁의 영향은 상당히 컸죠.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근데 당시에 이제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보면 조선은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흥선대원이 세국 정책을 폈죠. 물론 이제 뭐 해국도지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많이 이렇게 좀 외세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많이 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많았고요. 근데 일본은 그 섬나라하고 그 전부터 애국과의 교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유심히 잘 살펴보고 이걸 교훈을 삼아서 나중에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네. 이제 강대국이 될 수 있었죠. 아까 우리가 에로 사건 얘기했지만 이제 결국 일본도 당하게 됩니다. 페리 제독이 왔을 때 일본도 강제로 개항을 당하게 되고 또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조선이랑 출발점이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뼈아픈 어떤 결과물을 맞이한 다음에 일본은 빠르게 학습을 했죠. 서구 열강을 따라하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한테 그걸 써먹었죠. 그래서 이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비슷하게 또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 내용도 영국이 맺었던 불평등 조약을 그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정말 학습하고 문제점을 깨닫고 대책을 세우면 또 이렇게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또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 교훈은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전쟁을 사실은 하지 않아야죠. 예, 평화롭게 사는 것이 인류의 이제 목표니까. 하지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무기를 항상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되고, 아편전에서 무기차익 열세가 많이 났잖아요. 그 두 번째는 정치 어떤 군사 지도자의 어떤 전략을 잘 세워야 돼요. 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싸울 것인가 아니면 협상할 것인가 명확히 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보니까 뭐 이거 밑에 군사 지휘관들은 싸워야 되나 협상을 해야 되나 이렇게 갈팡질팡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군대의 어떤 자질 문제죠. 그래서 항상 군대 내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항상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독일의 통일을 이룬 그 재상 비스마르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가 선제일 필요는 없다. 근데 신에 그 옷자락에 스쳐갈 때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기민함은 있어야 된다. 국제 질서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더 이상 조공체제 그리고 중화 사상이 작동하지 않았고 자유무역과 또 군사력으로 무장된 제국들이 이제 전 세계를 이제 호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흐름을 세계가 변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 흐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민함을 가진 지도자들이 그때는 아쉽게도 중국에도 없었고 우리나라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많이 급변하고 있죠. 말 그대로 정말 다시 현실 정치적인 다시 국제사회 양육강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신중상주의로 표방되는 그런 국제 질서의 재편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그걸 캐치할 수 있는 기민함을 가진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역사를 배우면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네. 느껴집니다. 지금 전 세계는 무역 분쟁, 무역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차례를 기다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분명 우리는 또 다른 나쁜 결과를 얻게 될 것이고요. 다른 국가들의 어떤 무역 협상하는 태도나 방식이나 전략을 보면 우리도 뭔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동안 정말 우리 교수님들 덕분에 아편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 질서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